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감사원이 수행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 결과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했다는 감사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최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33곳의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중앙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해 중앙정부 압박에 지자체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줄일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을 뿐 아니라 감사원 또한 올 초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38억여 원과 기초생활급여 314억여 원 등이 부당 지급됐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시정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장애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5만 명의 알량한 누수와 부정을 적발해서 470만 명의 복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수급자를 더 잘 털고 마른 수건을 꼭 쥐었자면 복지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자체의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마저 끊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해가된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시간을 딱 줘서 집에서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장애계는 복지부, 감사원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독거노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카드깡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생활비 몇 푼 준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노인들은 수천만 원씩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곳곳에 쌓여 있고 책상 위 상자에서는 인감 도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독거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61살 최 모 씨 일당의 근거지입니다. 최 씨의 일당은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생활비를 주겠다고 접근해 이름과 인감 도장을 받아낸 뒤 유령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인감 저기만 띄워주면은 한 달에 몇십씩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면 아무 이상이 없냐 했더니 절대 피해가는 게 없대요. 최 씨는 유령회사 명의를 이용해 전자결제 대형업체, 일명 피지사와 짜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었고 저렴한 수수료를 미끼로 단말기를 땡처리 의료상 등에게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상 등은 2,8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790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석 달에 한 번 돌아오는 부가세 기간마다 사업자를 바꿨는데 결국 세금 고지서는 명의를 빌려줬던 노인들에게 날아갔습니다. 피지사 뒤에 숨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실시간 감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지사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조직 총책 최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넘겨준 독거노인 이 씨 등 1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성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 삼권 분립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번 후보자 내정으로 우리나라 인권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인선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한 등급이 A등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한편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직책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과반수가 장애를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 도내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7%가 직업이 없어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취업자의 53%가 취업을 원하지 않았는데 응답자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72%로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응답자들은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취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 채용 등의 취업 지원과 취업 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가운데 90% 이상이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경기도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 141곳의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에 달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교육의 어려움으로는 다문화 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5점 만점에 3.3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영유아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파견과 다문화 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등을 제안했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적합한 지도는 해주고 싶은데 막막하기만 하다면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경기도의 온라인 진로 코치 과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7살 자녀를 둔 김지혜 씨. 평소 자녀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떻게 이끌어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학부모를 위한 진로 코치 과정을 알게 돼 이달부터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를 이렇게 부모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제가 직접 실천을 하면서 자녀 진로 지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면서 2013년 개설된 온라인 학부모 진로 코치 과정.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법 만들기, 인내와 절제력을 키우는 성품 교육 등 진로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과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찾아주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가 과정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상담하는 노하우나 스킬을 익히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학부모는 방과후 교사나 진로지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 방법은 홈페이지에 가입 후 수강 신청만 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지난 7월 6일 청사 이전을 마친 안동시 여성복지회관의 신축 준공식이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공간 협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여성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66억 5천만 원을 들여 안동시 제비원로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078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5월 완공했습니다. 신축회관 1층은 사무실 등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술교육, 취미 교양교육, 격려단절 여성들을 위한 자격증반 교육실로 이용됩니다.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은 앞으로 복지회관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안동을 이끌어갈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계속된 지난 보름 동안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작업 중이던 60대 이상 고령층의 사망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노년층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오는 25일 전라북도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인증 관련 부모 교육인 함께 듣고 함께 키우는 부모 교육을 개최합니다. 이번 부모 교육은 보육진흥원의 아이누리 자문위원인 조선대 교육대학원 김병조 교수의 강의와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에도 광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울광장 분수대 쪽에 이미 작고한 세 분의 위안부 할머니 사진과 생전 남긴 말씀을 담은 조형물인 아트월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아트월은 시민청 지하 1층에서 이달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남 도내 곳곳에서 8.15 평화와 번영의 예술제가 열립니다. 먼저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이달 말까지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그린 작품 40점을 전시하고 광복절인 15일에는 기념식과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의 경축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서울 성북구가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노동관계법 및 인권법, 상담기술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기관 탐방, 현장 체험 등 실습 과정이 진행됩니다. 수료 후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 학교 안팎에서 또래 청소년들의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등포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화합 여름 캠프를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합니다. 참가 자격은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가족이며 신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서남권 글로벌 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면 기사입니다. 장애계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기사인데요.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에서 지자체가 장애인 활동 지원과 기초연금 유사수당에 대해 과도한 복지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장애계는 감사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21곳 지자체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24시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 제공 시간인 하루 13시간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적절한 사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복지부가 8월 중 호흡보조기 자부담 시행과 관련해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해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현재 복지부가 내세운 최저 생계비 기준은 환자로 등록 시 기입된 일부 환자들의 소득과 재산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호흡보조기 자부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용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취소됐던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 경진대회가 이달 27일 인천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에서 열리고 경기는 기본 직종인 기기조립과 데이터 입력, 봉제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직종 금상 입상자에게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여름철이 끝날 때까지 무더위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